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결과를 마치면 당첨금을 받는 스포츠 토토 복권을 위조해 8억 원이 넘는 돈을 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급 기한이 가까워져 말소되기 직전에 당첨권을 위조한 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스포츠 복권 위조는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로 당첨 번호를 알아내 당첨권을 출력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은행이 바코드를 확인하지 않고 당첨권 일련 번호만 대조해 돈을 지급하는 허술한 시스템도 한몫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명을 지운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존재를 몰랐다는 해명보다는 의식 속에 없었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법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새놓은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 입법을 앞장서 추진했던 박 의원이라 논란이 큽니다. 정부가 연이어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공공재개발 지역 16곳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4개 구에서만 공공개발로 2만 5천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놔 사실상 뉴타운 개발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에선 내일부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정년을 5년 연장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시행됩니다. 고령화가 더 빠른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 논의를 수년째 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MBN 단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복권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보통 로또를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등을 맞추는 국민 복권으로 불리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조해 당첨금을 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금액만 8억 원대. 복권을 위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먼저 김태림 기자부터 단독 보도 시작해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 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권을 따낸 수탁사업체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입니다. 그런데 전직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이 재직 시절 당첨된 복권을 위조해 불법으로 당첨금을 타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수탁사업체 K토토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알아낸 당첨번호로 위조 당첨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타는 당첨금은 4억 원짜리 당첨권 한 장을 포함해 총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결과 꼬리가 잡혔으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전직 직원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범행 횟수와 금액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한 해 매출이 5조 원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는 복권입니다. 베팅 금액이 비싸지 않고 일반 복권과 달리 스포츠 경기 전적이나 선수 기량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돼 선수 육성과 체육사업 지원 등에 쓰입니다. 세계 복권협회에서 꾸준히 건전화 인증 최고층 등급도 받았죠. 주로 축구나 농구 등 경기의 승부나 점수를 맞추는 식.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예정된 프로농구 경기에서 홈팀의 승패를 예측한 뒤 100원 이상의 돈을 베팅하면 예상 적중금이 담긴 투표권이 발행됩니다. 사실상 스포츠 토토 자체를 위조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 직원은 지급기한이 지나기 직전에 당첨권을 알아내 위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수법을 백길종 기자가 역시 단독 취재했습니다. 투표 용지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발권기에 넣으면 발급되는 이른바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에는 발권 날짜와 배당률, 당첨 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고유의 바코드도 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위조한 스포츠 토토 업체 전 직원 A씨는 먼저 1년이 지나면 당첨금 지급 기한이 말소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발권한 지 1년이 지나면 당첨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그 액수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91억이 넘습니다. A씨는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에 은행을 찾아 위조 당첨권으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가 속한 시스템본부 투표권 개발팀은
모든 당첨권의 당첨 번호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가 상관없이 그 당첨권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권한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당첨권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만료 기한이 임박한 당첨권의 당첨 번호를 알아낸 뒤 외관상 기존 당첨권과 같은 위조 복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근무한 시스템 본부에는 업무 특성상 당첨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권기가 있는데 이 기기를 통해 위조 당첨권을 출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조 수법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발권기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A씨를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쯤 되면 당첨금을 받으러 갈 때 은행에서 이 복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안 하나라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답은 발권기에 있었습니다. 은행엔 이 복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발권기가 없거든요. 복권 판매점에는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직원은 복권 판매점이 아닌 은행에 가서 돈을 수령했던 겁니다. 심지어 은행에선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스포츠토토 당첨금은 복권 판매점이나 환급대행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판매점 대신 은행에서만 수령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이유는 발권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복권 판매점에는 발권기가 있어 여기에 복권을 넣어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코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재질 이런 거는 뭐 판독은 안 하고? 그거도 다 판독,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반면 당첨금 수령을 대행하는 은행은 발권기가 따로 없어 전산상에 당첨번호를 입력해 당첨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취재진이 A씨가 실제 환급을 받았던 은행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태블릿에 성함도 알려주시고요. 이름이랑 이것만 적으면 돼요? 다른 지점 역시 발권기 없이 직원이 당첨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분증은 따로 안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은행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당첨 번호와 간단한 인적 사항만 확인할 뿐 당첨권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스포츠토토 측은 임시 방편으로 시스템 구축 전까지 은행에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견 전까지 위조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스포츠토토 측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타간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취재기자인 백길종 기자에게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억 원이면 진짜 엄청난 돈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업체, 회사는 몰랐고 감사원이 적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꼬리가 잡힌 겁니까? 네, 얼마 전 감사원이 스포츠토토 업체 측에 만료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당첨금을 요구한 그런 내역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네. 이 같은 요구는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요구를 받은 스포츠토토 업체가 감사원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다가 동일한 인물이 반복적으로 만료 마지막 날에 당첨금을 수령해 간 게 드러난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선 기사에 보니까 4억 원짜리 당첨금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위조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4억 원짜리 당첨금입니다. 토토 당첨금이 이렇게 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요. 네. 이 당첨권은 축구 토토 승무패라는 토토 종류의 1등 당첨권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는 지정된 축구 시합 14개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경우의 수가 3회 14승이나 되죠. 와. 14경기를 다 맞춰야 1등인데 이번 케이스처럼 1등은 보통 4에서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맞춘 건데 그런데 정작 왜 실제 복권 주인은 이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은 걸까요? 네, 저희 취재진도 취재 과정에서 도대체 왜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 점이 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축구 토토 승무패 구매 행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 게임 투표권 한 장의 가격은 1,000원인데요. 저렴하다 보니 로또처럼 뭉텅이로 예컨대 100장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00장을 전부 자기가 승무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니 구매할 때 알아서 무작위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이 1등으로 당첨된 줄도 모르고 방치된 당첨권이
생겨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예측이 되니까 내가 그걸 한 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직원은 발권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범죄가 가능한 거였잖아요. 아니 그런데 회사에다가 이 발권기를 왜 갖다 놓은 겁니까? 네, A씨는 시스템본부 투표권 개발팀 소속인데요. 투표권 개발팀은 업무 특성상 발권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기 위해 사무실에 발권기를 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는 시스템본부 사람들끼리는 한탕하고 해외로 튀자는 농담을 할 정도로 시스템 조작 권한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씨는 은행에서는 발권기를 이용해 당첨권의 바코드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었죠. 물론 은행이 허술했던 건 맞지만 A씨가 정교하게 위조하지 않았다면 은행 창구에서 걸렸을 겁니다. 때문에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구해 발권기가 아닌 일반 프린터로 출력한 뒤 당첨권 사이즈로 잘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네. 공식 발권기와 용지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개월이 넘도록 범행을 하고도 들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스포츠 토토 업체는 스포츠 토토 코리아인데 이쪽에서는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스포츠 토토 사업자가 지난해 7월 K토토에서 스포츠 토토 코리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직원 A씨는 퇴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토토 코리아는 A씨가 K토토, 즉 이전 사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년간 운영해오던 기존 환급 시스템의 허점이 발견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곧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조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겠죠? 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 측 조사를 진행했고요. 조만간 문제가 된 전 직원 A씨를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스포츠 토토 복권이 위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기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당첨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상 사기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 수령한 당첨 금액은 몰수 또는 추징이 돼야겠죠. 4억 원짜리 큰 게 있었지만 뭐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8억 원이 넘으니까 조금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네요.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H 사태부터 김상조 전 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까지 악재가 이어져서일까요? 어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파란색 점퍼는 맞는데 흰 글씨로 쓰여있던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없어진 겁니다. 당도, 대통령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강대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동작구 유세에 나서 자신의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가 되면 강남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여가를 즐길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이용할 경우 2억 원이면 20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거리 유세에도 나섰는데 이때 박 후보의 외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빠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후보는 첫 유세에 나섰던 지난주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동질감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 관련 언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전세금 인상으로 여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는 내곡동 측량 입회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계속되는 내곡동 땅 논란에 죄 없는 처가는 초토화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리는 각 단체별 간담회에서 오 후보는 과거 공약과 관련해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의혹에 대한 최초 해명이 부족했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해명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오 후보는 이 얘기만 45분 동안 하고 있다며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 설명 기회를 달라고 볼멘 소리를 내놨습니다. 무상급식 백지화와 관련된 질문에는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 설명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들 밥 안 줬다 이거는 너무 억울한 평가고요. 그 돈은 그 밑에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제분들 공교육 강화에 쓰자. 오 후보는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시설 재검토에 관한 공약 현수막을 걸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다며 지역사회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가 생각보다 심각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반성하겠다며 내 집 마련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장기 대출로 집을 사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지 않아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종부세 문제에 발끈했다가 사과라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내놓은 카드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각에선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선거용 땜질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뒤집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다가 선거 뒤 없던 일이 됐던 걸 지적하자 발끈했는데 총선 전에 말씀했던 것은 재산세였지 종부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언급했던 게 확인되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그런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여 만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착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만이 아니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자신이 전월세 5%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직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84.95제곱미터 규모 아파트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신규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9.17%.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를 주도해놓고 자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한 달 전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주도했고 시세보다 20만 원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젯밤 두 번째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는 더욱더 불꽃이 튀었습니다.
특히 내곡동 땅 의혹을 중심적으로 파고들었는데 당시 공방 모습을 먼저 보시고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30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처남은 그게 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협의 매수에 도둑했습니다. 네, 30초까지만 답변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작은 처남은 답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되는 어떤 팩트 체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저 팩트 체크의 팩트가 틀립니다. 30초가 된 것 10년 같은데요. 이상 기다리겠다.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아까도 제가 10년 답변을 이상 미처 못 드린 게 기다렸다. 많아서요. 네. 제 시간을 좀 그래서 써야 이 될 것 팩트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아니, 수사를 조금 그만하시네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30초 됐습니다. 참아주시고요.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박영선 후보.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 두고 나오는 초록빛 산책로 정직과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누가 과장해서 말을 크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도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후보의 주장은 과연 맞는 건지 사실관계를 신재우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분간 무인점포 같은 것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무인점포를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무인기계가 설치된 업장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키오스크 같은 무인 주문 기계를 만드는 산업군에선 오히려 고용이 늘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백신 면역을 이렇게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약 1년 전에 했던 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히는 네타냐후 총리는 한국 등 방역이 선진화된 나라에서 검사 방식을 배웠다고 일본 언론이 2020년 3월에 전했던 겁니다. 박 후보 측도 박 후보가 기사의 날짜만 보고 연도는 착각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공개, 본인이 원조가 맞냐,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분양원가를 최초로 공개한 건 지난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는 단발성에 그쳤고 2007년 오세훈 당시 시장이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 분양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즉 오 후보가 처음 시행한 건 아니지만 처음 제도화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오늘은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봐도 실현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박자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 현실과 집값 폭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에 딱 나와서 필요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값 문제도 너무 치솟아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 출발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대상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5천만 원을 19세부터 29세까지 어느 때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기존 6천 명에서 6만 명까지 늘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올린 거, 전세값 올린 거, 월세 올린 거 거의 50%까지 올랐죠. 기업체도 힘드니까 청년들을 고용할 수가 없고. 청년들을 위한 공약,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 후보 측 캠프는 지급 대상과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오 후보 측도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약 한 4조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후보들이 각각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빚을 좀 갚는 겁니다. 지금 재정 없이 던져지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장밋빛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신임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 3개월입니다. 그런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청년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함께 재보궐선거 이야기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네, 아무래도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선관위에서 내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정 여부를 놓고 양측의 시비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경전 또한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고무줄 잣대에 의해서 편파 판정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이 하면은 좋은 일이고 2번이 하면 틀린 일이고. 국민의힘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선거 홍보전에 있어서 민주당이 하면 다 봐주고 국민의힘이 하면 다 막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선거 홍보에 여러 가지 문구를 이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이라든지 민주당 색깔이 연상되는 색으로 택시에 붙여진 선거 홍보물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걸었던 홍보 문구인 재보궐선거 왜 하죠? 또는 이번에 투표할 거야 라거나 서울을 바꾸는 힘 투표 등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투표할 거야. 이거는 이제 2번이 숫자 2를 상징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예. 그래서 기호 안 2번을 된다는 거. 연상시킨다는 예. 그런데 재보궐선거 왜 하죠? 이것도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고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번에 모두 다 전직 두 시장의 성추문 사태가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민주당 출신 시장이었고요.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런 문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답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런 우리가 취지인 거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세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던데 눈에 띄는 유세도 있었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네네. 유튜브에 지원 유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섞어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자, 국민의 힙이라면서 랩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찍어 이겨내세. 다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2번만이 이기는 길. 이런 가사입니다. 이건 기호 2번인 오세훈 후보를 찍으라는 건데요. 영상의 제목은 김정은도 웃고 갈 엇박 가즈아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4만 명 넘게 이 영상을 봤습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현역 의원의 랩 홍보 영상까지 등장을 했네요. 뭐 생각보다는 훨씬 잘하시네요.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연일 유세 현장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꽃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고 의원의 행보가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고 의원은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하기도 했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성추행 피해 여성을 생각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상 생중계를 하진 못했을 것이라면서 날 좀 봐요 시리즈
국민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적당할 때 이제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어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양대 후보보다 네. 민생당 후보에게 더 눈길이 많이 쏠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깜짝 등장한 인물이었죠. 민생당 이수봉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만 나와서 토론할 것으로 생각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 후보가 토론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선거법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는 TV 토론회에 초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두 후보에게 날을 세우면서 생각보다 잘 싸웠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어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미세먼지의 거의 60% 정도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라고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뉴타운 정책에 대한 오수봉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수봉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좀 박영선 후보가 이름을 잘못 부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세훈 후보의 선거와 좀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맞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가 끝나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봉형이라고 부르거나 공약이 신선했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현재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민생당 입장에선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은 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토론회의 승자는 민생당이었다라는 말까지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위협하고 침까지 뱉은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평소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전세버스 기사였는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더니 차로를 변경한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 욕을 합니다. 심지어 침까지 뱉습니다. 분이 덜 풀렸는지 차를 멈춰 세우고는 피해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천천히 가자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욕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에게는 위협을 가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 운전을 한 이 남성은 전세버스 기사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일부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지만은 피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자들 진술 등을 통해서 저희가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경찰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남성을 구속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시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과수의 세 차례 유전자 검사에도 여전히 국미 3세 여아는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모 씨. 오늘 대검찰청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친모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구미 3살 여자아이 보람이의 친모인 석 씨는 4번에 걸친 경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다른 아이는. 하지만 석 씨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이 석 씨와 20대 딸, 전 사위 등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의 유전자 검사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출산을 부인하는 석 씨의 말은 신빙성을 잃게 됐습니다. 사라진 아이를 찾는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심리적 압박으로 석 씨가 출산 사실을 인정하고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실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보람이의 3번째 생일을 맞아 인터넷을 중심으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미역국과 케이크 등으로 생일상을 차리고 보람이를 애도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4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착륙 도중에 폭발했습니다. 발사하는데 비용만, 다른 비용 다 빼고 발사하는데 비용만 1회에 23억 원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목표였는데 말이죠. 신혜진 기자입니다. 2, 1, lift-off.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이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릅니다. T+545, we've just passed through 1 kilometer altitude, getting ready for the relay. 5분 49초 뒤 15층 건물 높이의 우주선이 선체를 직립으로 세우고 착륙을 위해 엔진을 재점화하는 순간 불길에 휩싸인 우주선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을 멈춥니다. 고도 10km 비행에 성공한 우주선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Starship 11 is not coming back. Don't wait for the landing.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착륙 도중 우주선 엔진 한 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당시 하늘에서 파편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고 8km 떨어진 곳에서도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폭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과 2월 그리고 지난 3일에도 스타쉽을 시험 발사했는데 모두 착륙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머스크의 계획은 2050년까지 120m 크기의 스타쉽 한 대에 승객 100명, 화물 100톤가량을 싣고 달과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Which future do you want? Do you want the future where we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re in many worlds and out there among the stars, or one where we are forever confined to Earth? 스타쉽이 발사대에 오를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23억 원. 스타쉽 우주선이 완전히 개발되기까지는 약 5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한 채 양보 없는 선거전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예, 공식적인 유세 활동을 시작하신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네. 바닥 민심이 어떻던가요? 네, 조금 전에도 관악 봉천 사거리 서울대 앞에 젊음의 거리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바닥 민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제와 그제에 걸친 토론회를 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첫 서울 여성시장이 돼서 가능성의 서울, 유리천장을 깨는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예, 바닥 민심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론조사 수치에서는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박영선의 서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박영선의 서울 선언은 2%씩 따박따박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개선해야 될 것, 또 잘못되었던 것을 보완하는, 또 제가 낸 정책 가운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으로 앞당기자라는 건의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어제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한, 장기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 분양, 아파트 특별 분양을 5%로 늘리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돌봄 2배, 돌봄 시장이 되겠다. 아이들의 1:1 맞춤 돌봄 시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공공 재개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미리 여쭤보는데요. 그 공공 재개발에 민간도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네. 지금까지의 당 기조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서울 선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서울의 모습,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개발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 21분 안에 수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간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만 맡기면 민간이 수영장 짓고 도서관 짓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공시설은 서울시가 하고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아파트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공공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인간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공공과 민간의 공동 참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집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문제에도 어떤 변화를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10%대에서 묶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공시지가의 그 상한선이 10%대로 묶이게 됩니다. 저는 시장이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늘 예측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그림이 나갈 때 보니까 또 나오던데 그 겉옷, 입으셨던 파란색 겉옷 있잖아요. 거기서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냥 성함만 딱 붙어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어서 파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그게 아마 디자이너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파란색 자체로서 그냥 보여줄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TV 토론 얘기도 네. 잠깐 여쭤볼게요. 선방했다라는 말도 뭐 들리긴 하지만 박영선 브랜드는 없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 공세만 치중했다는 말도 사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됐다라는 그런 증거일 겁니다. 오늘도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TV토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TV토론에서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고요. TV토론 보니까 그 내곡동은 정말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예. 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셨잖아요. 그런데 잔금일이 보궐선거 뒤인 6월로 나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은 논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고요.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곡동 땅에 얽힌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마타도와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론을 받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 기간이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러는 날짜가 6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것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물타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개발 지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도심 고밀도 공공개발사업 후보지 21곳을 또 발표했습니다. 2만 5천여 가구 규모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부지로 발표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입니다. 역세권 일부 지역과 저층 주거지를 모두 포함해 13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입니다. 정부는 GTX 역세권이기도 한 이곳 연신내역 일대에 모두 3,6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도 한번 내보기도 했고 그러다 1차 떨어진 상태였고 근데 오늘 지금 갑자기 된다고 해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정부는 은평구 9곳을 포함해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 도봉구 창동 중공업 지역 등 모두 21곳을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된다면 약 2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선정 부지에 대해 주민 동의 확보 절차 등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후보지도 차례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누어 공개하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거래된 주택에 한해서는 입주권 대신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16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 이어 21곳 도심 고밀도 개발 후보지, 그리고 곧 15만 호 추가 신규 택지 공급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공급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줄여서 라방이라고 하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제품을 사는 홈쇼핑 같은 건데 홈쇼핑과는 달리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보고 아무 데서나 사고 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크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석류 같은 과대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거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다크서클도 효과적으로 탁 사라져 있을 겁니다.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찜질기예요. 판매자가 온 찜질기를 광고하며 다크서클이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바디크림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자신하기도 합니다. 바르는 것만으로도 날씬해지는 바디 슬리밍 크림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원료를 함유한 바디크림으로 온라인 쇼핑 채널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된 광고 문구입니다. 살이 빠진다라는 표현은 그 화장품의 기능을 넘어서는 신체 개선 표현이기 때문에 화장품법 제13조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급팽창했습니다. 일반인도 누구나 자신의 SNS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만큼 라이브 커머스의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영향력이 커진 라이브 커머스이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방송수가 무수히 많아진 데다 판매자가 영상을 삭제하면 심의도 어려워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진행된 방송 12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 광고 의심 표현이 등장한 방송은 30건이나 됐습니다. 라방에 대한 뾰족한 규제 수단이 아직 없다 보니 시장 정화를 위해 식품 전문성을 내세운 전문가도 등장했습니다.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과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약품처럼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선 올해 안으로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기적인 판매자 교육 등 업체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관리 감독만이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댄스곡 롤린이 음원 차트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곡이 나온 지 무려 4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은 대체 뭘까요? 사실 이런 곡들이 꽤 있습니다. 영상을 재가공하고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덕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세상 돋보기에서 브레이브걸스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4년 전 세상에 나온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대중의 관심 뒤로 잊힐 뻔했지만 그 운명을 바꾼 건 한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위문 공연 모습에 군 시절 경험담이 담긴 재치 넘치는 댓글들을 편집해 만든 영상인데요. 그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조회수가 며칠 만에 너무 급상승을 하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영상을 재가공해 놀이처럼 소비하는 문화인 밈이 역주행 열풍의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 영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진짜 기분 좋은 그런 느낌들이 나오잖아요, 무대에서. 그런 게 이제 대중분들한테 조금 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면서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었는데요. 실감이 잘 안 나다가 여러 스케줄 다니면서 되게 실감이 왔고 이제 저희가 오늘 오관왕을 했어요. 이제야 실감이 확 드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이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롤린을 대중의 시선 위로 올린 두 번째 원동력이란 분석입니다. 근데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그 기분으로 있었는데 점점 이제 상승세가 오르는 거예요. 저희에 관련된 뭔가가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2020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음악을 듣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음악이 많이 있는 건 물론이고 자신에게 맞는 음악 추천을 잘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많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운명을 뒤바꾼 사례는 롤린이 처음이 아닌데요. 걸그룹 EXID의 위아래는 멤버 한이의 직캠 동영상이 뒤늦게 퍼지면서 음악방송 1위까지 올랐고 깡 역시 1일 1강이란 유행어와 패러디물을 낳으며 앨범 발매 3년 만에 B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알고리즘은 그 내용을 주사 선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제 밈을 타게 되면 이게 확 퍼져나가는데 알고리즘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위아래, 깡, 롤린에 이어 알고리즘이 찾는 다음 역주행 열풍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음악을 소비하는 플랫폼의 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세상 돋보기 권용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많은 일본에선 내일부터 정년이 70살로 늘어납니다. 이런 정년 연장이 일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내일부터 일본에서는 직원이 원하면 70살까지 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면 65살까지 고용할 의무를 졌는데 이 연령이 5살 더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겁니다. 労働については70歳までの就業機会確保について事業者に努力を求める法案を次期通常国会に提出します。 다만 고용 보장이 아닌 재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 등 다른 선택지도 기업이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일손 부족과 연금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다른 나라들도 정년 연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년을 한 번에 늘리는 대신 1년에 몇 개월 또는 몇 개월에 한 달꼴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는 연금 개시 시점이 사실상의 정년이고 안정적인 노동기간인 정년은 없습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연금 개시 시점을 68세로 늦출 계획이고 핀란드는 늦은 은퇴를 선택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직무급제와 기업연금이 활성화된 미국과 영국은 아예 법정 정년제를 폐지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그럼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 명예퇴직한 57살 장창원 씨. 얼마 전부터 대학에서 재취업을 위한 지게차 운전 수업을 수강 중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인생 한 30년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시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정년 문턱에 걸려 퇴직하는 사람들은 한 해 70만 명. 평균 수명은 83세로 늘었지만 법정 정년은 2013년에 정해진 60세에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8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는데요.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엔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2019년 만들어진 정부 차원 정년 연장 TF에선 3년 뒤 논의하겠다는 밑그림만 그린 상태.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 증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보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니어층과 청년층과의 상생 간의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책. 더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루기보다 사회 각계각층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1년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간 기성용 선수가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당시 선배였던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했던 기성용. 고소 9일 만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기성용은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폭로자들은 국가대표 스타 선수를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21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중 한 명이 기성용으로 특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성용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해 반박했지만 폭로자들이 재반박하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회유와 협박의 증거가 있으면 밝히시면 돼. 그리고 곧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폭로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꼴찌 후보로 꼽히던 한화가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예고했는데요. 외국인 감독의 파격적인 전술과 용병술이 정규 시즌에도 파란을 일으킬까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겨치기에 능한 왼손 타자 이병규에 맞춰 하나 수비진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유격수가 우중간 외야로 가고 3루수는 아예 2루로 옮겨 왼쪽은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장타력을 갖춘 이정우 타석된 유격수가 담장 앞까지 가기도 합니다. KBO 리그에서도 수비 시프트가 일상화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메이저리그 밀워키의 수비 코치였던 수베로 하나 감독의 작품. 지난해 9위 추락 후 노장 선수를 모두 내보내고 새 판을 짜는 팀을 맡아 확률에 기반한 파격적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지금 좀 낯설어요.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하나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도전하는 의미로. 시범 경기에선 성공적이었습니다. 좌타자 피안타율이 뚝 떨어지면서 실점이 크게 줄었고 수비에서 자신감을 얻은 유망주들이 공격에서도 잠재력을 터뜨려 1위로 마쳤습니다.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we'll continue to evaluate and get better until we come with a more precise solution. 한화와 함께 하위권으로 평가되던 롯데와 KT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 이번 주말 개막하는 프로야구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낮에는 겉옷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햇살에 자연스럽게 소매를 걷어붙이게 되는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2.9도로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기온이 더욱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서 쌀쌀했던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까지 오르면서 얇은 옷 하나로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황사는 물러가면서 대개질은 대부분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맑은 날씨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남해안은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호남은 오후에, 제주는 오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다시 매우 메말랐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만개했던 벚꽃들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